이 회사는 드론을 만드는데요. 자율주행 드론을 만듭니다. 실제로 미국 각 군에 일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성비가 높은 무기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품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우리 체린 앵커님은 이제 IT 쪽에서 좀 주목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옴니셀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주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병원에 가면은 약을 처방받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약국에 가서 작은 약봉투에 받아서 오잖아요. 근데 약을 이렇게 자주 혹시 드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약을 보면서 혹시 이게 잘못 처방되진 않았을까? 혹은 내가 이제 약을 먹는데도 뭐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의사나 약사가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약을 잘못 준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전문가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히 있는 실수는 아니에요. 복약 실수라고 하는 게. 한순간의 실수가 사람인지라 나올 수는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실수가 매년 미국 안에서 25,000건 발생한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이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실수를 없애자라는 모토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의 이름이 약제 관리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쉽게 말해서 약을 만드는 걸 그냥 자동으로 기계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약을 조제하는 걸 원래는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기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약사님의 일자리를 뺏는 기업이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사실 맞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이제 약사님의 고유한 영역은 저는 항상 존재를 할 거라고 보고, 그 약사님들을 도와주는 기계가 하나, 스마트한 기계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옴니셀이 만든 제품을 보시면 딱 서랍장 같이 생긴 기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계에다가 환자의 이름, 예를 들어서 김사무엘 이렇게 하고, 이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컨디션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 아픈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예전에 먹었던 이 복약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딱 입력을 하고, 이번에 의사가 새롭게 처방한 처방 내역을 입력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옆에 여러 개의 서랍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서랍장 중 딱 하나에 정확하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불이 들어온 서랍장을 의사가 열면은 조제가 완성된 약봉투가 들어있게 돼요. 그러면은 의사는 정확하게 조제된 그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기기의 정확도가, 그러니까 이 약이, 처방된 약이 정확한 확률이 99.99%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사실상 제로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이나 약국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건비를 절감시킬 수가 있어요.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을 있는 대로 많이 고용을 해서 정말 뼈와 영혼을 갈아 넣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복약 실수가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끔 만들 거냐, 아니면 인건비를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으로 절감시키면서도 이런 투약 실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실제로 미국 안에서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옴니셀의 기계를 도입하는 병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간간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럼 옴니셀이 접근 가능한 시장이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병원, 약국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혹시 뭐 점유율이나 침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나와 있나요? 이 시장 안에서는 옴니셀과 1, 2위를 다루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1, 2위를 합쳐서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니까 사실상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매년 아너롤 리스트라는 게 나오거든요. 미국에서 최고의 20개의 병원을 선정하는 그런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014년에 그 20개의 병원들, 미국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손꼽히는 병원들이 대부분 옴니셀의 기계를 도입을 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인정받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서 네. 이제 또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이것도 좀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변할 미래에 과연 주도 업종이 뭐가 될까, 주도 산업 혹은 주도하는 기업이 뭐가 될까가 또 좀 관심사일 것 같은데. 요즘에 AI와 함께 자율주행 이런 이야기들이 언제쯤 진짜 실현이 될까 그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군수, 우주항공 이런 산업에서도 자율주행 또는 AI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도 태조 이방원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주항공 방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레토스 디펜스 온 시큐리티라는 회사인데, 크레토스가 그레스 신화에 나오는 네, 전쟁의 신이라고 하죠. 전쟁의 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드론을 만드는데요. 자율주행 드론을 만듭니다.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알아서 움직이는 드론을 만들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자폭 드론을 제공한 게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의 회사명이 이게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회사예요. 네네. 여기서 지금 계속 자폭 드론을 제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유리한 전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 업체와 달리 지금 말씀드렸던 크레토스라는 업체는 자율주행 드론 시스템을 필두로 해서 자율주행 비행체를 개발해서 지금 실제로 미국 각 군에 일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에 아마 큰 프로젝트가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아요. 미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을 목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크레토스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F-35 하고 F-22 두 개 기종이 차세대 전투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전투기들이 가격대가 엄청나더라고요. F-35 같은 경우에 최소 가격이 7,800만 달러? F-22 랩터 같은 경우에는 한 대가 1억 4천만 달러래요. 이거 못 사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최신의 전투기의 성능에 비해서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겠지만, 거기에 비견할 수 있게 또 무인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었을 때 이 크레토스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발키리라는 AI 자율주행 드론 비행체가 있는데, 얘는 400만 달러래요. 전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그렇죠. 그러니까 F-35 한 대 운영할 비용이면 얘를 20대를 한 번에 운영하는 거고, F-22 랩터 한 대를 운영하는 비용이면 발키리를 35대를 운영할 수 있대요. 사람의 피해는 줄이면서,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종의 가성비가 높은 어떤 무기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키리는 정찰용인 거 아니면 공격용? 최근 크레토스에서 나오는 지금 무인 드론들은 대부분 유인 전투기를 보좌해서 공격을 하고 정찰을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현재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AI 기술이 조금 더 정교화된다면 이제 실제로 유인 전투기가 빠지고 단독 작전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포인트를 줄 수 있다면, 캐시우드가 투자했나요 혹시?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좀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면 안 좋은 건데, 캐시우드가 현재 8개, 9개의 ETF를 출시를 한 상태에서 올해 작년에 출시한 우주항공 ETF가 있잖아요. ARKX, 여기에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종목입니다. 캐시우드가 성장성을 보고 선택한 종목이라는 거는 명확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지금 미 국방부의 예산이 몇 년째 크게 증액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마 내년 예산도 일부 증액을 아마 검토를 했고 의회에서도 통과시켰는데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 영향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있었는데 이 부분 하면 내후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더 될 것 같고요. 국방 예산이 많이 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 국방 예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키드 마틴이나 제너럴 다이나믹스나 보잉 등 이제 대형 업체들이 사실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 우주항공 또는 방산업체들까지 돌아오는 그 파이가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인 전투기 대비해서 가성비가 높다는 점이 점점 부각이 되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훨씬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성장성을 한번 보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체리닝커님은 또 패션 뷰티 쪽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쪽에도 혹시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나요?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빌드업을 조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즘에는 예전에는 중고거래 하면 약간 비주류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좀 많이 확실히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당근 마켓이 엄청나게 흥행을 했던 걸 통해서도 이 부분들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심에는 환경보호의 중요성,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트렌드가 한 몫을 좀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그런 가운데 명품에 대한 열풍이 또 엄청 나거든요. 또 명품에 있어서도 약간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명품의 소비층이 연령이나 재력과 무관하게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게 너무나도 편안하고 익숙한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온라인 쇼핑을 잘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편하게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크게 세 가지 트렌드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세 가지 백그라운드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더 리얼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빌드업 오졌습니다. 네. 중고, 명품, 이커머스 세 가지를 합친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고의 약간 섭 캐테고리로 환경보호 역시도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트렌드, 현재 지금 대두되고 있는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미래 사회에서도 꾸준히 이어질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더 리얼리얼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명품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처럼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더 리얼리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너는 리얼리얼에 관심을 가졌어?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쟁력은 최초의 플랫폼이었어요.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을 이렇게 제대로 된 온라인 비즈니스로 구축한 건 리얼리얼이 최초의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영어로는 full service approach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말로는 완전 대행 서비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들은 이 물건을 팔아 넘기려는 판매자, 그리고 그 물건에 관심이 있는 구매자, 이 둘을 매칭해 주는 데서 역할이 끝나요. 반면에 리얼리얼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대행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업체가 딱 연결만 해주고 거기서 역할이 끝나버리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한 게 굉장히 많죠. 짝퉁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짝퉁, 가품일 수도 있고, 네. 사진에서 본 것보다 약간 이렇게 사용감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래서 내가 너무 가격을 많이 줬다라든지, 혹은 이 거래 자체가 사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리얼리얼은 어떻게 이제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되냐면, 일단 최초의 판매자로부터 이 명품을 자기네들이 직접 매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까다로운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명품 전문 감정사들의 숫자만 해도 150명이 넘고요. 이게 진품이라는 게 확실한 제품만 웹사이트에 리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가품일 거다라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사기일 거다라는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전문가들이 가격을 직접 책정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용감, 이런 모델, 이 정도 이렇게 생긴 물건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이면 딱 reasonable 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overpriced 된 가격을 내고 물건을 살 거라는 걱정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유입되는 한편 더 좋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이용자들, 고객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굉장히 좋은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Full Service Approach 덕분에. 그래서 명품 중고거래 업체들 중에서 지금 리얼리얼이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용자 수도 굉장히 많고 또 누적 판매율이 2200만 점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된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보면 네. 도대체 방향성이 어딘지가 좀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좀 반등하는 것 같더니 최근에 그 파월 아저씨가 한마디 하니까 또 막 흔들리고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해도 되나? 특히 이제 환율이 막 1,300원 넘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미국 주식 투자해도 되나? 이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베어 마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세장에 들어있는 게 확실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에 좀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고 9월 FOMC가 열릴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고 계속 하락세가 유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변동성을 좀 줄여서 손실을 좀 더 줄이고 잃지 않는 투자에 포인트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일부 리밸런싱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리밸런싱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해당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을 더 보신다면 물론 들고 계셔야 될 텐데, 성장보다는 계속 기업이 뭔가를 까먹고 있다, 단순히 이게 모멘텀으로만 유지되던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비용을 가지고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목, 쉽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량주, 필수 소비재를 비롯한 유틸리티 기업들과 같은 우량주에 접근하시고요. 요거가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채론님, 앵커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만약에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 안 한다? 개인적인 생각. 사실 하고 싶은데 환율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뛰어드는 투자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 모든 하락을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그 하락을 할 때마다 내가 투자를 해볼 만한, 좀 싼 값에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을 계속 찾으려는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게 분명히 부담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저는 가져가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안석훈 부장님 그리고 전채린 앵커 두 분 모시고 미국 주식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